잠시 그 정치하고 연결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양강의 대선 후보인데 최근에 가상 자산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시죠. 이 지금 이 공약의 가상 자산 정책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좀 그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있고, 네. 그 암호 기술을 이용한 화폐다. 근데 약간 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상 자산이라고 하자. 가상 자산. 뭐 가상 통화로 하자. 뭐 이런 말들이 혼선이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상 통화로 가상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돈 냄새가 나면 싫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아하. 돈 같은 화폐를 인정하기 싫은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NFT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니까 근데 국가도 또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NFT는 실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이 곧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네. 자산이 이제 광의에 이제 네. 암호화폐, NFT, 네. 그것도 이제 그 가상 자산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는 CBDC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칭해 갖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보니까 디지털 네. 자산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아하.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주요 공약이 뭐냐면 일단 25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물리겠다. 이제 그런 방침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 국세청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재경부. 예.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잠깐만.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ICO라는 걸 허용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 대단히 선진적인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증권사가 뭐 3, 40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잘 먹고 살잖아요. 직원들 다 고용하고.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는 자꾸 국가에서 억누르는 거예요. 거래소도 4개밖에 허가 안 해주고. 네. ICO는 하지 말라. 금지다. 불법이다. 그러고. 근데 1,000만 명이 투자를 하는 거를 어떻게 막냐고요. 네. 근데 대개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 표를 얻으려면 이 가상자산 정책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지금 이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것을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근본 원인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워낙 새로우니까. 이해 부족인가요? 아니 그리고 기존의 법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 외환관리법을 이거 적용해야 돼 말아. 아하. 그렇죠. 세제 문제도 있을 테고. 세금 문제 이거 세금을 걷어야 돼 말아야 돼. 이 IPO는 그래도 컨트롤이 되는데 ICO 하는 건 다음에 작전 세력도 막 준동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죠 사실.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다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도를 이제 규제가 센 편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그 뭐 일종의 범죄로 취급하고 외환관리법처럼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외국에 돈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외국 자산.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뭐 벌금을 30%를 때리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호화폐 지금 젊은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번 사람들 많습니다. 네. 지금 국적을 다 바꾸고 있어요, 외국으로. 아,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겠죠. 돈은 뭐 몇십억, 몇백억씩 있는데 한국에서 이거 살 싫은 거야.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외국으로 지금 국적 바꾸는 애들 국적을 많아요. 바꿔서 좀 편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뭐 국내에서 범죄시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런 법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암호화폐 기술, 네. 블록체인 기술, NFT 기술, 메타버스 기술 네. 이거를 억눌러 갖고 옛날에 뭐 영국의 그 적기조례처럼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정거 네. 20, 30대의 그 방향을 완전히 좌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몇 개를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워낙 그 내용이 좀 전문 분야가 되고 가급적이면 뭐 쉽게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일 익숙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
이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이 가격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야 이거 뭐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해도 됩니까? 저는 권유합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제가 이제 예. 2016년도에 한 3, 40만 원 할 때 제가 이게 한 100배 아니야. 500배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00배, 예. 10년 안에. 네. 그러니까 적극 하시라. 근데 실제로 지금 한 200배 올랐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 비해서. 네.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17년 말에 2017년 초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7년 말에 2,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하. 엄청나게 올라가요. 비트코인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1년에 25배가 오른 거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떨어져 갖고 500만 원까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8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여름에 한 10,000불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한 1,000만 원. 근데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이거 비트코인 지금 팔아야 되냐, 새로 사야 되냐, 그렇죠, 어떻게 되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아하. 제 블로그에다가 네.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이론적 전망이라는 책이에요. 박창기 네. 지금 나옵니다. 지금. 네. 그때 제가 글을 보니까 그때 10,000불이었거든요. 제가 2년 내에 8만 불까지 간다고 그때 예상을 했어요. 아, 2017년도에. 네. 2019년도. 19년도에. 네. 그거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거의 예. 불가능한 건데. 주식은 신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론적으로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수렴한다. 비트코인의 그 가격 급등락도 철저하게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럼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 급등과 네. 급락, 대한민국 정부가 야 이건 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투자를 이렇게 억제하고 하는 것들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특징이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심해죠. 네. 그동안 뭐 올라갔다 뭐 70%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또 70% 떨어졌다 네. 뭐 네. 올해도 지금 거의 7천만 원까지 갔다 뭐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일반 물건들은 가격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안 늘어납니다. 컴퓨터가 고지고대로 스케줄대로만 찍어내요. 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네. 보통 우리 공산 품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더 찍어내지 않습니까? 네. 비싸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찍어내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용어로 어쨌든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경제학 원리 딱 맞는 예. 거죠. 네. 가격 탄력성이 제로니까 네.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급락은 또 어떻게? 급락도 마찬가지. 급락도 마찬가지.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급락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쉽게 떨어져요. 그러네요. 네.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 사실 경제학의 ABC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렇게 마찬가지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네. 저는 뭐 지금 이제 6천만 원인데 네. 제가 그 쓴 글에 보면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게 2009년도에 시작됐거든요. 네. 그건 몇 년 된 건가요? 뭐 2009년이면 19년에 13년 됐습니다. 13년. 네네.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네. 공급량이 비트코인 처음엔 최고로 하면 50개를 주다가 4년 후에는 25개 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12.5개 주다가 지금은 6.25개 주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반감기가 있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설계가 계속 새로? 줄어갖고 피크가 2,100만 개까지만 생산하도록.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설계 만든 그렇게 겁니까? 만든 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반감기 4년마다 그 가격이 10배씩 올랐습니다. 아하. 과거 완전히 또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4년마다 10배 오르는 법칙이 아직까지는 계속됐습니다. 4년마다 10배가 오른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4년마다 10배가 오른다는 게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다 같이 투자를 해도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박창기 대표는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해 네네. 저렇게 지금 설명이 말씀하시는 게 쭉 나옵니다만은